지금 이제 프린트로 본다고 조금 힘드시죠? 문제집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넘어가고 다음 주 이제 주간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만 프린트로 이제 좀 이렇게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조선 이제 관악주독에 연결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조선 이제 관사풍환세 5개 마디로 이제 조선왕조 500년이 전개되고 그 중에 이제 첫 단추가 관악주독이라고 있어요. 관악주독이가 이렇게 M자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태조 때 있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는 캐릭터가 그냥 종이호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얼굴마담 이런 기억이에요. 실질적으로 실세는 당시 이제 정도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갖다 추구했던 인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신권이 강한 이런 시스템을 갖다 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조선을 공국했던 실질적인 주역이 두 명이 있어요. 이성계는 솔직히 그냥 얼굴 마담이고 실제로 조선을 공국했던 인물 그 이인방은 누구냐면 정도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성계의 5째 아들인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요 둘이 실제로 이제 조선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도전의 역할이 조선 공국을 갖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획하고 주도했던 인물이라면 이방원이라는 인물은 있지 않습니까? 정도전이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 건국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칼로서 역할을 갖다 했던 인물이 이방원 같은 인물이에요. 정도전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정몽주를 배웠던 것, 선족교에서 배웠던 것도 이제 이방원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둘이 힘을 합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있죠. 실제로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나면 조선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정도전이 돼버려요. 정도전. 그리고 이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정치적 지향성은 있죠. 재상 중심의 정치, 왕이 아니라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갖다 추구로 갖다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죠.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똘똘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원이라는 인물을 갖다 그 다음 때 왕으로 만들기 싫었던 거예요. 왜? 욕심도 많고 실력도 있는 이방원을 갖다 그 다음 때 왕으로 만들어버리면 조선의 주도권은 왕에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은 어떻게 하냐면 당시 이제 그 이성계가 되게 아끼던 있죠. 둘째 부인 신묵왕후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신묵왕후랑 힘을 합해가지고 신묵왕후의 아들, 막내 아들 있죠. 방석이, 순둥이 왕세자. 방석이를 갖다 왕세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이 순둥이를 갖다 이제 왕으로 앉히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갖다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방원 생각에서는 엄청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있죠. 자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형들을 갖다 부추겨가지고 1차 왕자의 난이란 난을 일으켜서 있죠. 자기 동생인 방석과 그리고 정도전을 갖다 제거해버리고 있죠. 집권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명분이 뭐였냐면 있죠. 어떻게 형들 다 살아있는데 막내가 왕이 될 수 있냐, 이게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5째인 이방원이 바로 그 다음 때 왕이 되기는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명분이. 그래서 일단은 살아있는 형 중에 있죠. 제일 나이가 많은 둘째 형. 첫째 형은 술 마시다 술독에 빠져서 죽었어요. 둘째 형, 족구왕 정종이란 인물을 이제 그러니까 얼굴 마담으로 해가지고 이제 즉위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 이제 이 정종 집권기는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한, 태종이 왕이 되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주시면 돼요. 정종이라는 인물이 별명이 족구왕인데 왜 족구왕이냐면 얘는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자기가 왕이 될 그릇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세는 이방원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방원이 시키니까 잠시 그러니까 왕의 얼굴 마담으로서 앉아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왕위에서 자기가 욕심을 내면 자기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는 왕위에 있을 때 족구밖에 안 했어요. 그래 족구왕 정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종 때 업적을 보면은 딱 하나 이제 그나마 이제 뚜렷한 업적이 자 잠시 개경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한양에서 형제들 피를 갖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불길하고 찝찝해가지고 잠시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모습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방원이 왕이 되면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일시적으로 개경 전도.
그리고 또 태조 때부터 해가지고 있죠. 고려 때 아주 강력한 신하들의 합작기구였던 도평이사사 기억나시죠? 도평이사사를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도평이사사가 이제 군사권과 행정권, 국가의 모든 중대한 사항들을 결정할 권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분산시키면서 약화시키는 모습들이 조선 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권은 3군부로 넘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권마저도 있죠. 의정부라는 새로운 기구를 갖다 설치해서 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까지만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정종이 왕, 얼굴마담으로 왕이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승계 작업을 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방원의 형 중 하나가 이제 반발해가지고 이방원에게 도전하는 모습 보여줘요. 이 방간의 난, 박포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에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형 중 하나가 이방원에게 도전했다가 있죠. 제거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방원이 있죠. 왕세제, 왕세자가 아니라 아우라고 해서 왕세제로 책봉이 되면서 왕위를 갖다 승계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이제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이방원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태종의 시기예요. 앞서 정종은 요 사이 과도기적 존재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종 두 번째 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태 시기는 제가 이제 이미지로 표현을 해놨듯이 되게 이제 왕권이 아주 강력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광종 기억나시죠? 고려 광종 여러분. 고려 광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려 초에 왕권을 아주 강화했던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하들 피를 엄청나게 많이 받던 왕이 광종이에요. 고려 광종. 조선 태종이 고려 광종이랑 거의 비슷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왕권 아주 강하고 있죠. 그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측근들, 자기 처남들까지도 냉정하게 다 쳐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도와줬던 있죠. 자기 오른팔 왼팔까지도 다 잘라냅니다. 아주 가혹하게 이제 왕권을 갖다 강화시켰던 태종 이방원이라는 인물. 그래서 태종 이방원의 정책도 거의 한 90%는 왕권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이방원이 이제 왕권을 갖다 그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펼쳤던 일련의 정책들을 갖다 확인하겠습니다. 육조직계제, 우리가 아까 선지에서 살짝 구경을 했어요. 육조직계제라는 제도를 갖다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육조직계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조직계제를 이해하려면 조선의 정치 시스템을 여러분이 예습을 갖다 하셔야 돼요. 어차피 제도사가 한번 배울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가볍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선 있죠. 점점점점점. 요 위에는 정책 결정이에요. 점점점점점 밑에는 정책 집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과 의정부, 신하들의 집합체인 의정부가 경쟁을 하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 왕권이 상당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왕도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권한을 갖다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둘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있죠. 중간에 이제 언론 3사, 지금은 두 개밖에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언론 3사, 언론 기관들이 중앙에서 이제 균형추 역할을 갖다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책이 이제 집행돼야 되겠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가 이제 육조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정치, 중앙의 정치 시스템을 우리는 의정부 육조 시스템 보통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태종 이방원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이제 좀 바꿨던 거예요. 바꿨던 거. 원래는 이제 왕과 신하들이 이제 경쟁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서 육조에서 정책을 갖다 집행하게 되는데, 태종 이방원에 있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손발의 역할을 하는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있죠. 육조 있죠. 육조로 갖다 왕이 직접 관할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의정부를 뭐 별로 할 일이 없는 있지 않습니까? 뒷방 노인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육조로 갖다가 직접 관할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손발을 갖다가 자기 왕이 직접 장악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육조직계제. 왕이 직접 육조로 갖다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죠. 왕 직속기구. 고려에는 본 적이 없었던 왕 직속기구를 갖다 신설하는 거예요. 왕 직속기구를 신설했단 말은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승정원은 있죠.
고려 때 우리가 봤던 승선이라는 기구가 있죠. 왕 비서기구였던 기구가 원래는 중추원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신하들의 집합체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를 갖다 이제 왕 직속 기구로 승정원 하면서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는 아예 듣도 보도 못했던 있죠. 의금부라는 왕 직속의 사법기구로 만들어요. 주로 이제 역모 같은 반역죄 같은 있죠. 중대한 범죄를 갖다가 관할하는 의금부라는 왕직 속의 사법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왕직 속의 기구들을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사간원 있지 않습니까? 사간원. 사원부는 여러분이 배우셨던 고려 때 어사대예요. 어사대. 그 다음에 사간원은 있지 않습니까? 고려 때 배운 낭사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때 어사대와 낭사 두 개가 이제 대간, 대성 해서 이제 언론 기관을 갖다 언론 기능을 담당했던 거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고려랑 차이점이 뭐냐면 고려 때는 있죠. 이 사간원이라는 이 낭사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조선의 의정부에 해당하는 있죠. 중서문화성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중서문화성의 3품 이상 이하의 관리들을 낭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있죠. 이 낭사에 해당하는 사간원이라는 애들을 신하들의 집합체인 의정부 혹은 중서문화성에서 독립을 시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고려랑 차이점이 뭐냐면 고려는 신하들의 집합체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있죠. 무조건 왕만 견제를 했던 거예요. 왕의 뒷담화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얘들을 갖다 중립적인 위치로 독립을 시켜주니까 얘들이 이제 왕도 견제하겠지만 신하들도 견제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고려에 비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사간원을 갖다 독립시켜 신하들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왕권 강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고려랑 비교했을 때는 왕권 강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태종이라는 인물이 있죠. 육조직계제, 그리고 승정원과 의금부라는 왕직속 기구, 그리고 사관원 독립을 통해서 시스템 자체를 있죠. 왕권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짜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태종이라는 인물이 두 차례 왕자의 난이라는 구테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집권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2의 이방원 있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병을 흡하면서 군사권을 갖다 국가의 왕에게 집중시키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노비 변종도감은 뭐냐면 여러분이 배우셨던 앞서 광종의 노비 안건법 그리고 공민왕의 전민 변종도감이랑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노비를 갖다가 바꾸어서 바로잡는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양인들을 갖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왕이 왜 양인을 좋아하는지 이제 아시죠?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왕은 노비를 싫어하고 양인을 좋아해요. 왜? 노비는 세금 안 내고 있죠. 지배층들의 어떤 이제 사유재산이지만 양인들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가 많냐 양인이 많냐에 따라서 왕권이 강해지냐 지배 세력들의 힘이 강해지냐 그게 이제 역학관계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비 변종도감, 노비 안건법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둘이 좀 구별해 주세요. 이거 바꿔가지고 오답으로 자주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도 태종이 일련의 개혁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집안 내에서도 그렇고 어떤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있죠. 결국에는 경제권을 지는 사람이 권력을 갖다 장악하게 돼 있어요. 국가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집안 내에서도 이제 아빠가 힘이 있냐 엄마가 힘이 있냐를 갖다 구별하기 위해서 지갑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이거를 갖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태종도 그 국가 내에서 이제 경제권을 갖다 지기 위해서 자 전근대 그 돈의 뭐에 보니까 정근대 경제 세금에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근원이 하나가 토지고 하나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지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갖다가 제대로 걷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 실시하는 거예요. 양전 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이요. 근데 토지조사 사업은 이거는 꼭 태종 아니더라도 있죠. 기본적으로 조선에서 20년마다 그리고 이제 좀 뭐 한 번씩 수시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태종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태종도 이제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양안을 작성해서 토지 대장을 작성해서 토지세 살뜰히 거두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호구조사, 호적을 만드는 거예요. 호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패법, 호구조사해가지고 이제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갖다 발급하는 거예요. 뭐 나무라든지 신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로서 주민등록증 같은 걸 갖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한 제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심이 많았던 거죠. 경제권을 갖다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조선 같은 경우는 억불정책이죠. 억불정책.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탄압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절에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사원철폐하면서 사원전이라든지 노비 같은 거 이제 몰수하면서 돈을 마련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태종과 관련된 조금 특이한 경제적 사건 중에 하나가 청계천 공사예요. 청계천 공사. 청계천 뭐 설치라고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청계천이라는 하천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 청계천이라는 하천이 이게 인공천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당시 청계천이라는 하천이 있었는데 완전히 실개울, 조그만 꼬락물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당시 서울의 지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름만 되면은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홍수 때 홍수가 안 나게 물을 빼기 위해서 이 청계천을 갖다가 이제 인공적으로 넓힌 거예요. 그 넓혀서 지금 그 청계천을 만든 인물이 누구냐면 요 태종 이방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계천을 공사해서 만든 게 일단은 이방원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요게 뭐 풍수적으로도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제 뭐 풍수적으로 풍수지리설과도 일부 관련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적인 하천이다 보니까 이게 태종물들이 계속 쌓이면서 자연적으로 놔두면 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막히려고 하는 거를 갖다 조선 후기에 영조라는 인물이 대대적으로 한번 이제 보수공사를 했다. 요 두 개만 일단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청계천이 이명박 박정희가 싹 덮어버렸거든요. 뚜껑을 덮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덮은 뚜껑, 청계천, 막아버린 청계천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복원을 한 게 이명박이에요. 이명박. 그래가지고 이명박쯤 해가지고 이명박 업적과시하면서 이게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나름대로 이제 누적된 기출이 있기 때문에 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빈출되는 두 개의 선지가 이제 1번과 3번 선지요. 태종이 청계천 건설했고, 그리고 이제 영조 때 조선 후기에 청계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요 두 개만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태종의 첫 번째 캐릭터는 있죠. 피도 눈물도 없는 있죠. 권력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라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런 처남이라든지 자기의 수족들까지 다 잘라내면서 왕권을 갖다 강화시켰던 인물이 태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의 두 번째 캐릭터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뒤끝 있는 남자예요. 뒤끝 있는 남자. 세조랑 태종이랑 캐릭터가 좀 비슷한데 세조는 의외로 좀 화끈한 상남자예요. 뒤끝 없는. 근데 이제 태종은 있지 않습니까? 완전 뒤끝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종의 뒤끝을 보여주는 있죠. 아주 특이한 사회제도 두 개가 등장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서얼차대와 가부의 제가금지라는 사회제도입니다. 요게 제가 특이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직 사회사 가족제도를 안 배워서 잘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가족제도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런 틀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조선 후기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는 가부장적인 아들 중심의 큰아들 중심의 가족제도가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 후기 이전에 조선 전기 그리고 고려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남녀가 상당히 평등한 이런 가족제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아직까지 원래 원칙은 있죠. 큰 흐름은 남녀가 되게 평등한 상황이에요. 평등한 상황. 조선 후기가 돼야지 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차대는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난 아들들을 갖다가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제가금지, 둘 다 여성차별의 일종이에요. 고려 때까지만 해도 서울차대 없었어요. 그리고 가부 제가금지는 제가를 좀 부정적으로 보긴 했지만 법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석이 있지 않습니까? 방석이 왕세자였어요. 둘째 부인 아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서울을 갖다가 이제는 차별하는 법 자체를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과부의 제가를 금지하는 여성을 차별하는 이런 흐름들, 사회제도를 갖다가 태종이 아직 이런 시기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조선 후기에 등장해야지 얘들은 맞는데. 이 제도들이 왜 이렇게 빨리 조선 전기에 자리 잡았냐면 태종 때문인데 태종이 왜 이런 법들을 갖다 실시했냐면 바로 뒤끝 때문이에요. 뒤끝 때문. 원래 자기를 제끼고 왕이 될 뻔했던 막내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방석이에 대한 원한 때문에 서울차대를 갖다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방석이 엄마 있지 않습니까? 신목왕후란 인물을 갖다가 여러분은 제가녀라고 기억하십시오. 제가녀.
원래는 재간여가 아니라 그냥 둘째 부인이에요. 그냥 재간여라고 기억을 해버리면 그냥 아주 쉽게 두 개를 갖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부의 재가 금지 서울차대는 원래는 조선 후기에 나와야지 이게 정상인데 있죠. 그 태종 이방원의 뒤끝 때문에 조선 전기에 애들이 나왔다. 서울을 갖다 이제 문과, 조선의 과거 중 가장 좋은 있죠. 문신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문과를 갖다 금지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합격해도 무과라든지 삽과로 과거에 합격하더라도 승진을 갖다 못하게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끝 있는 남자 이방원의 두 가지 특이한 사회 제도. 여러분 가족 제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예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고 제도. 여러분 신문고 들어보신 적 있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이 둥둥둥 두드리는 거 들어본 적 있죠? TV라든지 한 번씩 나오죠. 근데 실제로 신문고가 있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두드린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영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고하는 용어로 많이 두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두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함부로 두드리기 어렵다고 해요. 함부로 두드리면 가서 곤장을 맞았다고 합니다. 요거를 갖다 처음 설치한 인물이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모, 자기에게 뭐 잘못하는 이런 이제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 신고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이방원 때도 관학의 시기예요. 관학의 시기예요. 관학파 애들이 기술에 되게 관심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지도, 세계지도, 그리고 인쇄술, 그리고 이제 무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게 거북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처음 만든 거 아니에요. 태종이 처음 만든 겁니다. 요런 이제 기술의 발전도 일부 이루어졌다. 기술 발전은 뒤쪽에서 쫙 한번 정리할 거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서 정종 때 잠시 개경으로 천도를 했다가 태종 이방원 때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태종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왕권 강화에 미쳤던 왕으로서 피를 갖다가 아주 많이 봤던 피도 눈물도 없는 남자이고요. 그리고 뒤끝 짱인 바로 태종. 자,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권세 있는 신하는 공신이든 천함이든 가리지 않고 처단하였다. 자, 공신은 있죠. 자기가 집권할 수 있게 도와줬던 측근들이에요. 측근들. 그 측근들 다 제거해요. 그리고 그 측근들 중에 자기 처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종이 왕이 되는데 엄청 큰 기여를 했어요. 근데 왕 되고 나면 얘들도 다 제거해버려요. 피도 눈물도 없는 남자 태종. 그리고 이제 육조를 직접 장악하여 의정부 중심의 정책 운영을 국왕 중심으로 바꾸었다. 이거 육조 직계제를 풀어놓은 거예요. 요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은 이거 태종이구나 끌어낼 수 있는 거죠. 1번 공법 우리 안 배웠어요. 세종 때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M자를 경쟁시켜가면서 구성을 하는데 우리 2개밖에 안 배워서 요 3명은 아직 모릅니다. 세모. 그 다음에 언론기관인 사관원 독립 대신들을 견제하게 하겠다. 이 정확한 정답이죠. 그러니까 2번 호족산업 강화. 그 다음에 이제 보법을 실시하여 군종수를 늘렸다. 호족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양안을 작성하거나 토지 대장 양전 산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꼭 있지 않습니까? 특정 인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호족이라든지 양전 사업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 보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의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완료하였다. 경국대전이 성종의 트레이드마크예요. 성종이 경국대전을 완성시켰어요. 조경경, 조선의 3대 법전 중 끝판왕, 완성판. 그래서 이제 성종이라는 이름을 갖다 얻게 됩니다. 예, 정답이 이제 2번이 돼요. 안 배운 내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태태세성을 다 배워야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학 주도기 중에서 이제 태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들어가야 되겠죠. 세가 바로 이제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조화와 균형의 왕, 조선 왕조 500년. 그뿐 아니라 우리 역사 5000년 역사 중 가장 현명하고 훌륭했던 임금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세종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조화와 균형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조 때는 신권에 치우쳤고 그 다음에 태종 때는 왕권에 치우쳤다면 세종은 있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세종이라는 왕이 의정부 서사제라는 시스템을 갖다 짜게 되는데 의정부 서사제는 있죠. 의정부 서사제는 자
왕, 그리고 이제 의정부, 그리고 이제 3사 있다고 했어요. 얘 둘이 경쟁해 가면서 정책을 갖다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태종이 6조 직계제라는 걸 실시해가지고 이 6조를 갖다 직접 장악해서 의정부를 갖다가 거의 뭐 종효랑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세종은행 있죠. 요 6조 직계제를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가 직접 이 6조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해서 의정부의 힘을 갖다 실어줬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단순히 신권만 강화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권을 강화시켜 주긴 주돼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과 군사권 같은 아주 중요한 권력 중에 몇 가지는 있죠. 세종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에 보시면 있죠. 집현전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뭐 재정비 아니라 그냥 설치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특정 왕들이 보면 그 왕들을 대표하는 개혁기구를 갖다 가진 있죠. 기구를 가진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세종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종을 대표하는 세종의 트레이드마크 개혁기구가 집현전이라는 기구예요. 한번 좀 들어보셨죠? 집자가 모을 집자, 그리고 현자가 현명할 현자예요. 나라 안에 현자들을 갖다 모아놓은 기구, 집현전이라는 기구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일들을 담당하였냐면 학문 연구를 해서 세종 때 문물 정비에 기여하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경연이라는 기능을 담당했어요. 경연이 뭐냐면 경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뭐 아주 여러 번 들을 거니까 뭐 굳이 뭐 적어놓거나 이렇게 뭐 무리해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경연은 신하가 임금에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하가 임금에게. 고려 때도 경연이 있었는데 고려는 활성화가 못 됐는데 조선으로 오면은 이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업이 완전하게 자리 잡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경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3사 언론 기관이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 기능을 같이 수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집현전이라는 기구에서 경연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언론 기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언론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왕권을 견제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종 스스로 이제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갖다가 추구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종이 지금 보시면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선 전기의 가장 큰 국가적 사명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화예요. 고려 때까지만 해도 향리들, 지방 세력들이 지방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자, 100% 지방간을 파견하면서 지방을 갖다가 중앙에서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세종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거예요. 향리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한 제도들을 갖다 만들었어요. 부민고소금지법, 원학향리처벌법. 굳이 정확하게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향리들이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리들을 갖다 처벌하는 법들을 만들어서 향리들을 견제하는 법을 갖다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종의 또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태종에서 세종에 걸쳐가지고 조선의 대외관계가, 초기 대외관계가 정착되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 대외관계의 기본적인 방침은 있죠. 4대 교린이에요. 4대 교린. 4대는 큰 나라인 중국의 정통왕조를 섬기는 거고 있죠. 교린은 주변의 오랑캐 국가, 뭐 외라든지 여진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게 친하게 잘 지내는 걸 교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해서 4대 교린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의 외교 기본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4대는 태종 때 명과의 관계가 정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때 있지 않습니까? 여진과 외와의 관계가 정착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 여진과 외와의 관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있죠. 외국인이 말을 잘 안 듣니까 쓰시마섬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이종무란 인물을 보내서 한번 정벌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요거 시험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있지 않습니까? 고려 말 창왕 때, 창왕이라고도 안 나요. 그냥 고려 말 때 박이라는 인물이 대마도 쓰시마를 한번 정벌했어요. 쓰시마 대마도 똑같은 말이에요. 한자로 대마도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쓰시마가 나와요. 가지고 이제 고려 말의 박이의 쓰시마 정벌과 이종무의 쓰시마 정벌을 갖다 구별을 하셔야 되고 바꿔서 오답이 구성됩니다. 둘이 구별하는 정말 쉬운 팁은 뭐냐면 있죠.
박이보다는 이종무를 암기하세요.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 이씨를 따를 종, 따르는 무인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씨조선이니까 이씨조선. 이씨를 따르는 무인이 세종 때 대마도로 갖다 정벌하여 있다. 박이랑만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 정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군육진 개척. 자,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지도가 이제 원래는 고려 때는 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영토를 갖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압록강까지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세종이 요 사군과 육진의 기지를 갖다가 설치하면서 오늘날의 국경선을 갖다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여진족들을 갖다 토벌을 하게 돼요. 토벌하고 이 여진족들을 갖다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 여진족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관직을 주는 거예요. 토관이라는 관직을 갖다 줘가지고 여진족들을 꼬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군 육진을 통해서 우리 무력을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얘들한테 이제 토관이라는 당금도 주면서 우리 영토, 오늘날의 영토를 세종이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조선 초기 이제 대외관계, 특히 여진과 일본과의 대외관계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세종이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있죠. 많은 업적들을 남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업적이 있죠.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농서를 하나 만들게 돼요. 농사직설, 엄청 중요한 농서예요. 뒤쪽에 문물정비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건데 이 농사직설이라는 농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농서를 쓴 거예요. 이전에는 전부 중국 농법 같은 거 베껴가지고 있죠. 농서를 썼는데 자, 처음으로 자주적인 입장으로 우리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농서를 갖다 쓴 거예요. 우리 나이 많은 농부들의 경험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농사직설을 아주 중요한 A급 농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법이라는 경제법, 공법이라는 이게 조세와 관련된 토지세와 관련된 법을 갖다 실시하게 돼요. 근데 이 그 토지세라든지 조세와 관련된 경제사와 관련된 제도들은 경제사와 관련된 기초지식이 있어야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초지식이 없죠. 그래서 역시 단순 암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관료전이라든지 노급도 단순히 암기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단순히 암기해도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공법도 단순히 암기하십시오. 세종 때 공법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이 공법의 정치사적 의미가 뭐냐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실시했어요. 여론조사. 이 당시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실시한 게 아니라 18만 명에 달하는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과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공법이라는 조세를 갖다가 개혁법을 갖다 실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단순 암기를 합니다. 이 공법이 두 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법.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 이게 전분구등법, 연분육등법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6개,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됐나 못 됐나를 9개 등급으로 나누는 법. 그게 바로 공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하면 여러분 느끼기에 관악파랑 느낌이 비슷해요? 아니면 사림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여러분 느끼기에? 이게 정답이 없어요. 누구? 느끼기에?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에요? 세종대왕하며? 세종 때 그 문물이, 그러니까 기술이라든지 뭐 추국이라든지 뭐 해시계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농사 직설이라든지 뭐 천문이라든지 여러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세종도 관악의 시대, 관악파와 코드가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도 있지 않습니까? 관악파도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자, 유학자라는 거예요. 유학이라는 애들이 이 당시 정치사에서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중앙 집권화,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도 유교윤리 정착이 있죠. 유교윤리 정착, 이런 성리학적 성향, 이런 성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유교 윤리 정착을 위해서,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세종도 역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의 흔적이 삼강행실도예요. 삼강행실도. 효행록이라는 책도 있는데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높고 있죠. 삼강행실도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세종이 이제 그 훈민정음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훈민정음을 갖다 보급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훈민정음을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중국의 정통의 한자 좋은 글자가 있는데 왜 오랑캐 글자를 갖다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니까 세종대왕이 그에 대한 변명으로서 자, 훈민정음이 배우기가 쉽잖아. 그리고 이 배우기 쉬운 그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이거를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한테 유교윤리를 갖다 이렇게 쉽게 전폐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삼강행실도라는 있죠. 유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윤리를 갖다가 사례로서, 그림으로써 전달을 했던 거예요. 삼강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군신 간의 신하와 그 왕 간의 충성, 그 다음에 부자 간의 효도,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정절을 지키는 거, 요 세 개를 갖다 삼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삼강의 이제 사례를 갖다가 모아서 책을 갖다가 쓴 거죠. 그러니까 효행록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효행록은 좀 심화입니다. 이런 책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유교윤리를 정착해서 중앙집권화를 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의 이제 또 하나 캐릭터가 뭐냐면 되게 이제 그 인품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롭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갖다가 이제 좀 챙겨주고 있죠. 잘 해주려는 이런 이제 아주 훌륭한 자비로운 모습을 갖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이제 의창제 실시됩니다. 의창제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제도요? 고려 때 배웠는데 흑창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빌려주는 구휼제도입니다. 의창제. 고려 때도 의창제 있어요. 성종의 의창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종이 또 노비, 불쌍한 노비들한테 엄청 잘해줘요. 노비들한테. 여러분들 장영실이라는 조선을 대표하는 과학자 이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장영실이 노비 출신이에요. 원래 이제 엄마는 관노비, 관에 속해 있는 노비고 있죠. 아빠가 중국 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나가 되게 똘똘했던 거예요. 걔가 이제 태종 때부터 열심히 부려먹었는데 세종이 이제 이 장영실을 제대로 부려먹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부려먹으면서 그에 대한 또 대접을 해줘요. 그러니까 노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사품이면 어지간한 큰 도시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급이요. 노비를 갖다 부시장급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영실뿐만이 아니라 있죠. 다른 노비들한테도 되게 잘 챙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들한테 있죠.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휴가를 줬어요. 요즘도 출산 휴가 안 주고 그냥 자르는 회사들 많아요. 근데 이제 노비들한테 출산 휴가를 줬어. 거기다가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노비한테만 출산 휴가를 준 게 아니라 그 노비를 돌보라고 노비 남편도 같이 휴가를 갖다 줬다고 합니다. 아주 이제 개념 있는 이제 왕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노비들을 갖다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노비 사랑이 아주 지극한 자비로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비만 사랑했냐? 배고픈 백성들, 그 다음에 죄인들까지도 죄수들의 인권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사용할 때는 적어도 있죠. 3번의 심사를 거쳐라. 뭐 금부삼복법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사용할 때는 3심을 거쳐라. 그 다음에 죄인이더라도 가혹한 형벌은 금지하라. 이런 그 법령들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죄인들의 인권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인권 왕이 바로 이제 세종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되게 관대했던 세종이 이상하게 향리들은 되게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부민고소금지법, 원약향리처벌법이 향리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향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만 해도 지방의 수령급이었어요. 수령급. 조선의 수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수령이 100% 파견되면서 이 수령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지방의 권력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리들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한 법들을 갖다 이렇게 제도들을 세종이 만들게 됐던 거예요. 향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제 꽤 약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얘들도 중간 지배계층이에요. 조선에서도. 그 다음에 세종의 주요 업적을 갖다가 세종 업적들끼리 순서 잡는 문제들이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는데 이건 완전 고난도예요. 지금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종 업적이다. 이것만 알아도 거의 90% 넘는 95% 넘는 문제에서 대부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대지 마십시오.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주요한 내용들 구별해야 될 내용들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연도 가지고 암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손해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국경선 변화를 갖다 다 배웠어요. 요거 이제 싹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통일신라 있죠. 통일신라 때 대동강 위협, 그러니까 북한 있죠. 수도인 평양에 있는 대동강 있지 않습니까? 요 대동강 위협을 중심으로 국경선이 초기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이 청천강까지 북진정청을 통해서 청천강까지 국경선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서희가 강동육주를 획득하면서 있죠.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공민왕 때 철령 이북강 수복하면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어중간하게 좀 더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세종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면서 오늘날의 국경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강 이름 있죠. 끝나는 강 이름은 굳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아, 요거는 알아야 되네. 요거는 알아야 되네. 근데 끝나는 바다 이름은 굳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근데 시작되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 요 강들은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작되는 강은 그래서 이 시작되는 시점. 시작되는 게 강이 아니라 뭐 그 중령이라든지 고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끝나는 부분은 시험에서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기존의 시험 패턴이 그렇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태태 3가지 배웠어요. 꽤 배웠죠. M자 포인트 중에 이제 3개를 배웠습니다. 세종대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훈민정음이 창제, 백성 보급, 민족문화 발달의 계기가 되었다. 맞죠? 그러니까 세종 때 훈민정음이 창제된 거 모르는 학생 없어요. 그 다음에 강범위한 여론조사 거쳐 정분, 육등, 연분, 구등 공법이 시행되었다. 어때요? 맞습니다. 이거 일단 단순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직계를 처음 실시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의 바탕을 둔 유교정치를 실현하였다. 어때요? 맞아요? 그래요? 육조직계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제도적으로 하니까 이 육조직계제는 요 태종과 그 다음에 또 세조라는 인물이 육조직계제를 시행하게 돼요.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요 왕들 때 세종은 있지 않습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초반부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에 국산 약재를 소개한 향약집성반과 백과사전의 성격을 가지는 의방유치가 편찬되었다. 이거는 안 다뤘는데요. 맞아요. 안 다뤘어요. 이건 어디 다룰 거냐면 우리 이제 태태세세성까지 다루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조선 전기 관악주도기 때 문물정비에 관해서 정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룰 거예요. 지금 살짝 밀어놓겠습니다. 아직 안 다뤘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더라도 3번에서 이제 확실히 틀렸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이제 관악주도기의 2번째 마디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만 쉴게요. 5분만 쉴게요. 오늘 이제 관악주도기까지 끝내도록 하죠. 5분만 쉬고 바로 이제 문종, 단종부터 해가지고 세 성까지 이제 완성을 갖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